자, 제가 준비한 오늘 두 번째 꼭지는요, 뭐냐면요, 지금 그저 수혜주나, 그죠? 그것도 또 선박입니다. 그죠? 선박들이, 어, 상당히 애를 먹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바람에 배 한 척이 전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버그린 상록수란 뜻이겠죠. 에버그린은 대만 선사입니다. 대만에 있는 대원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예, 저는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선을 탔는데 한진그룹이 부실해지면서 대한항공 남겨놓고 이것저것 처분하는 과정에서 KS라인, 그 옛날에 대한해운공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해운의 축이었던 KS라인을 인수한 한진해운이, 저는 KS라인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KS라인이 그 뒤로 대한선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한진해운에 합병이 됐는데요. 한진해운이 대한항공 남기고 이렇게 저렇게 덮는 과정에서 한진해운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좋은 회사였는데 KS라인을 없애버린 게 한진그룹입니다. 자,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대만에 있는 대형 해운회사의 에버기븐호가 어제부로 일주일 만에 부양에 성공했습니다. 부양. 우리 또 부양 전문가 또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신 분 계시죠? 허경영지 부양. 여하튼 간에, 선수 부분이 이렇게 쭉 박혀 있는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힘들었던 수에즈나 자초 컨테이너선이 대조시, 물이 많이 들어오던 때, 지난 주말이 물이 많이 들어오던 대조에 해당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좌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게 위성에서 보면 운하를 정말 꼼짝 못하게, 조그마한 통통배 하나 지나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됐을까요? 참 정말 막아도 이렇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에버그린은 길이가 무려 443m입니다. 길이가 443m. 이게 CNN에서 나온 뉴스. 폭이 59m, 폭이 50m, 길이가 443m. 저는 제가 옛날에 탔던 컨테이너선은 250m였는데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군요. 22만 4천 톤, 그리고 2만 개의 컨테이너, 2만 TEU, 선적은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해운선사는 대만 선사인데 이 배의 선적은 파나마의 선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든 배고요. 이 배가 보면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11개. 갑판 위 11개, 이 밑으로도 한 10개, 10몇 개 될 겁니다. 아래 위로 그냥 20 몇 층이니까, 그나마 빌딩입니다. 저는 컨테이너 선도할 때, 갑판 위로 4개, 갑판 밑으로 7개, 그런 배를 탔는데요. 여기 2만 TEU라는 것이, 이 정도 배는 메가베스인데요, 메가. 우리 메가라는 말 많이 쓰죠. 메가, 마트도 있고, 메가스터즈도 있고, 메가 있는데. 선박 중에서도 메가베스에 해당하는데, 2만 TEU라면 TEU가 20 유닛입니다. 20 유닛. FEU 하게 되면 40 유닛인데요. 컨테이너 박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늘 보는 컨테이너, 우리 눈에 익숙한 컨테이너 긴 거 있죠. 그게 40피트짜리예요. 40피트. 40피트짜리, 길이가 40피트입니다. 근데 그거 절반짜리가 20피트입니다.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자,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에 에버그린이 딱 가로막고 있는 이 배 앞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러면 이 배는 참 운도 되게 운이 없는 배입니다. 그죠? 바로 코앞에서, 자기는 바로 다음 순서인데, 자기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다음 순서인데 앞에서 딱 막고 버티는 바람에 못 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묶여 있겠죠? 이 배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와중에 사진을 찍어서 미국의 CNN에 보내는 바람에 이게 CNN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입에도 보면 컨테이너선인데요. 컨테이너선에 앞쪽에 있는 요 컨테이너 박스는 40피트짜리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절반씩 똑똑 잘려져 있죠. 요게 20피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규모를 나타낼 때에 40피트짜리로 따지지 않고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실을 수 있는가 라는 걸 가지고 캐파시티, 이 용량의 배의 크기와 용량을 가늠하는 부분에서 이 에버그린의 에버 기븐 호는 2만 TEU,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 개, 만약에 40피트짜리를 싣는다면 10,000개를 실을 수가 있겠죠. 제가 컨테이너 탔을 때는 2200 TEU 정도였습니다. 그럼 용량으로 봤을 때는 이 에버그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배 길이는 한 2분의 1, 200m 정도 됐던 컨테이너를 제가 탔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수에즈운하 입구에 이렇게 많은 배들이 전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막혀가지고. 자, 그러면 원인이 뭐냐 봤더니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40너트, 40너트에 해당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샌드스톰, 이 모래 폭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에 배가 떠밀리고, 그리고 샌드스톰에 의해서 모래 폭풍이 일면서 시야를 안 좋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항해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조를 제공했다라는 게 사고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이 25명인데 모두 인도의 선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배운 해기사들, 물론 해기사 중에서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들은 우리나라에도 해양대학, 부산여기 목포도 있는데요. 그런 유능한 해기사들이 많이 기술하지만 또 선원들 중에는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선원들 많이 탑니다. 저는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북한, 남북 간에 서로 교류가 잘 돼서 우리나라 외항선에 북한의 선원들이 많이 탈 수 있다면 대화 잘 되고요. 성실하고 일 잘하고 참 좋을 텐데, 만약에 남북 병력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시기가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인도 선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강한 바람과 그리고 모래 폭풍이라고 했죠. 근데 그보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어제부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이고, 이 길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답니다. 길이가 440m.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으로 세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배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천안함 반토막 나가지고 함수함이 분리돼서 찾지 못한다고 하지만 바로 세우면은 테헤란로에 있는 15층짜리 건물하고 맞먹습니다. 함수가 47m, 1층당 3m 잡아도 1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한미가 38m, 그럼 12층 건물하고 맞먹습니다. 천안함 한미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금 운전하고 가시는 분, 우리 카오파파님, 그 다음에, 정민구 선생님, 옆을 휙 보시면은 10층짜리 건물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운전하고 가시면은. 10층짜리, 12층짜리 건물이 수심 40m에 들어 누웠는데 그걸 못 찾는다고 이틀 동안 못 찾는다 거짓말했던 게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바다에서 선박이 그냥 들어가면 통통배 들어가는 걸로 착각들 하시는데 그렇게 배가 큽니다. 자, 이 배가 아무튼 강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는데, 한 선수 부분에서 이렇게 모래를 막 파내는 작업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겨우 부양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톱의 얹힌배를 빼냈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여태까지 아마 수에즈 운하에 있는 선박에 관련해서 보도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천수 효과라는 건데요. 천수 효과. 이 배는 메가베슬이기 때문에, 메가베슬 굉장히 큰 배니까 물속으로 들어간 깊이도 남다르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통행이 허락이 됐던 것은 그만큼의 수심이 확보되었다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 당국에서도 통행을 허락을 했고 선장도 몰고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잘 다녔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에는 물론 샌드라든지 모래 폭풍이라든지 강한 40노트에 관한 바람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그러한 것을 좌초할 것을 염려해서 예인선이라든지 거기 옆에 스탠바이 됐다가 유사시에는 그대로 밀어줄 수 있는 대비를 했을 겁니다. 했어야 됩니다. 안 한 것이 실수냐? 라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고가 났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저는 이 천수 효과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왜냐면요, 샬로우 워터 이펙트라고 하는 이 천수 효과는 선박이 굉장히 물속으로 깊어져서 해저 지반과 선박 사이에 폭이 좁아질 경우에, 더구나 그때는 대조가 아니라 소조였다면, 어제가 지난 주말이 대조였기 때문에 이 사고 날 때는 대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깊어지게 되는데, 그랬다면 배 밑으로 지나는 이 유속의 빠름 때문에, 이 유속의 흐름 때문에 이 안에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좌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베르놀리 정리거든요. 베를누이 정리인데, 유속이 빠른,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감소하는 원리입니다. 비행기 뜨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비행기 날개가 유선형으로 돼서 밑으로 부딪히는 기류는 배를 밀은 양력으로 작용하고, 위를 흐르는 이 공기는 굉장히 빠르게 흐르게 만들어서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가 뜨는 원리가 바로 베르누이 원리거든요. 날개의 구조가 밑에서는 압력을 받고 위로는 빨리 흐르게 해서 압력을 줄여줘서 뜨는 게 비행기인데, 이거는 반대란 얘기죠. 배 밑으로 흐르는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는 만큼 배는 밑으로 더 침하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요. 이 밑으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이게 바로 운하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밀려서 떠밀려서 더 침하하면서 좌초하게 되는, 그러면서 선회한 것은 바람의 영향이겠지만요. 이 원리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1992년에 퀸 엘리자베스호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충분히 2m, 3m 이상의 여유로운 수심의 흘수에서 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만큼 조절을 해서 들어가다가 이 퀸 엘리자베스 2가 1992년에 좌초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냐고 막 연구를 한 결과가 바로 천수 효과를, 그 당시에 문제가 터지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 퀸 엘리자베스 2호인데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2010년도에 천안함 때도 똑같이 1992가 아니고 2010년입니다. 이거 또 고쳐야 되겠네요. 한번 지금 고치죠, 그죠? 지금 고치죠. 2010년입니다, 이게. 자, 2010년에 최문순 의원이 백령도 현장 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천안함. 최문순 의원과 알파 잠수 이중인 대표가 언론사 기자단과 함께 들어갔는데, 이때 들어가서 뭘 발견했냐면요, 좌초가 의심되는 지역을 탐사를 했더니 이종인 대표가 그랬습니다. 수심이 4m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6m밖에 안 나와서 좀 실망한 듯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홀수가 3m거든요. 천안함 홀수, 천안함의 수면 밑에 들어가 있는 높이가 3m이기 때문에 좌초 지점을 찾으려면 4m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6m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해양 조선을 전공하고 인양을 전문하신 분과 저처럼 바다를 항해한 사람의 차이일 것 같은데, 충분히 좌초하고도 남는다, 천수효과 만으로만 된 것은 아니고요. 자, 따져볼게요. 천안함 홀수 3m, 기본 트림이 0.5에서 1m. 이 트림은 뭐냐면 배는 앞쪽이 조금 뜹니다. 발라스팅 이렇게 하면 뒤쪽이 조금 가라앉고요, 앞쪽이 뜹니다. 앞쪽이 뜨는 만큼 뒤가 조금 들어가고, 뒤가 들어간 만큼 앞쪽은 조금 뜨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항해를 하면 배 앞머리에 이렇게 뭐가 와서 부딪는 것 때문에 조파 저항이 발생해서 또다시 뒤쪽이 조금 더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트림이 0.5에서 1m, 항해 시 발생하는 트림이 0.5에서 1m. 그 다음에 스크루가, 배 뒤에 스크루가 1m 아래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1m 정도 밑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네, 군함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점 밑바닥 밑으로 프로펠러가 돌출되어 가지고 막 물을 차냅니다.
거기에다가 천수 효과를 감안해서 이 저수심 지대에서 배가 지나갈 경우에 유속에 따른 침하 현상, 압력 감소로 인한 침하 현상 0.5에서 1m, 거기다가 파고 2 내지 3m, 파고, 그 당시에 천안함 사고 당시에 2 내지 3m의 파고라면 유체 위에서 2 내지 3m의 파고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죠? 1 내지 2m는 변수가 생깁니다. 이걸 다 합치면요 6 내지 7 내지 8m까지 됩니다. 배가, 우리가 볼 때는 바다 위에 배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파도 2 내지 3m 위를 달리는 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래 위로 6 내지 8m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유체 위에 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인 대표 그리고 최문순 의원께서 발견하신 6m 정도 지점은 좌초가 가능한 지점이고요. 지금도 아마 그 부분은 해군에서 절대로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미 사발도문 다 보냈을 겁니다. 천안함 좌초한 그 지점 일체 해군의 호위함급, 천안함급 이상의 선박들은 그 지점 가지 말라고 막 벌써 보냈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수로국에서 이거를 다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천수효가, 이거는 나중에 에버그린사가 일단 지금 위기는 넘겼지만, 에버그린호가 오늘부로 나와서 넘겼지만, 보험회사와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것이 그냥 샌드, 모래 폭풍, 그리고 40노트의 강한 바람에 의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다라고 하면 보험 처리 그냥 무난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보험회사 내에도 만만치 않은 항해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당신들 천수 효과까지 예측하지 못한 지금의 물때, 그 다음에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천수 효과로 인한 침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계획을 잡았다거나, 아니면은 당일도 그러한 것을 간과했다거나 항해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문제를 삼으면 선박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별도로 체크하셨다가 앞으로 간간히 수에즈 운하에 그때 좌초했던 배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언니가 보험회사에서 이걸 문제 삼을 일이 나오면 그때 신상철 TV에서 들었던 얘기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에즈 운하에 좌초한 배를 통해서 또 선박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꼭지로 준비한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참 대단한 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건들 발생할 때마다 그 당시 그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은폐하고 조작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파고들면서 전부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천안함과 세월호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항해와 조선, 운항에 대해서 애지간히 다 알 만큼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발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 신상철 TV에 인연을 맺으신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의 항해사 수준으로 아실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번째 꼭지로 준비한 것은 뭐냐면요. 어저께 지난 주말에 제가 잠깐만요. AIS와 레이더 정보의 차이. 1분만 시간 주세요. 1분만. 제가 저쪽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놔뒀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넣어가지고 올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동안에 잠깐 웰컴 투 마이 월드 한번 들으시죠. Still happen now and then. 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Welcome to my world. Welcome. Built with you in
into my world.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카톡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난 강연 때 했던 내용, 그 내용에서 항적도가 잘못 나왔다고 하는 그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머리에 쥐가 내리더라고요. 항적도가 틀렸다니. 네. 이게 또 저장이 안 된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으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AIS 정보하고 레이더 정보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가 다르다. 그러니 제가 이제 인용해서 강연을 할 때 썼던 AIS 정보는 우리나라 선조위 은하수로 넣는 거, 선조위에서 조사 보고서를 만든 내용 안에 있는 AIS 정보거든요. 물론 그거는 AIS 정보라고 하는 그거를 모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주는 그런 기지국들, VTS 기지국에서 모은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레이더 정보는 그 기지에 군도 있고요, 그죠? 군당국도 있고, 그리고 레이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에서 수집한 이 레이더의 정보인데, 이 양쪽의 항적이 다른 겁니다. 어차피 오늘 시간이 없어서 화면을 열었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을 거네요. 내일 아침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레이더 정보는, AIS 정보는 우리가 가면서 나의 정보를 계속 발신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속도로 가고 있고 침노는 어디가 침노이며 어떤 상태이다라는 우리 배의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그 정보를 모아서 대전으로 보내면 기지국이 접수해가지고 대전으로 보내면 대전에서 통합을 해서 다시 거꾸로 그 인근에 항해하는 선박한테 모두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AIS입니다. 그러면 그 수집할 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모든 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침노라 그럽니다. 침노, 코스, 침노. 침노까지 포함해서 그 배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제3자, 다른 선박들이 나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즉, 저 배는 신상철호는 지금 코스를 140도로 잡고 있고 저 배는 제주도로 가는 이름 무슨 배야 라는 정보가 이렇게 AIS 정보의 모니터링 상에 뜨기 때문에 내가 항해를 할 때 저 배는 140도로 가는 배구나, 어디 가네, 이름이 뭐네, 다 아는 겁니다. 그게 AIS입니다. 그런데 레이더 정보는 뭐냐면, 레이더 정보는 제가 이렇게 레이더로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 레이더 상에 어느 한 배가 똑똑똑똑 나타납니다. 그죠? 똑똑똑똑 나타나면 그 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내 모니터링 상에 나타난 그 배의 현재의 위치와 그 다음에 내 이 레이더 상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에 어느 지점에 있다가 어느 지점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분석해서 화면상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말이죠. 내가 침노를 어디로 잡는다고 했을 때에 보통 통상 침노를 잡고 달려가면 조류나 바람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비슷합니다. 즉 내가 침노 잡고 달려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것이 해저 지반의 땅 위에서 달리는다고 보는 것은 조류의 영향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운항하는 배에서는. 문제는 표류하는 배, 엔진이 정지해버려서 표류하는 배는 배의 앞머리가 향하는 방향과 배가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AIS 정보에서는 이 배가 현재 머리를 어디로 헤딩을 하고 있는가, 침노는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있는가, 다만 엔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앞 헤딩을 어디에 두고 있는 정보가 나오고요. 다만
이동하는 방향은 조류에 따라 밀리기 때문에 엉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이더 정보는 저 배가 엔진이 꺼졌는지 말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레이더 정보는. 그러면 이동하는 방향은 조류 따라 뚝뚝뚝뚝뚝 이동하는 거 보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다만 속력이 1나트, 2나트 정도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는 다르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S 정보는 내가 발신하는 나의 정보를 통합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21세기 시스템입니다. 근데 레이더 정보는 과거에 AIS 시스템이 나오기 이전에 내 자신이 분석한, 레이더로 찍어서 분석한 정보이기 때문에 20세기 정보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려고 그러면 포카와 고스톱의 차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다. 포카와 고스톱의 차이. 자, 포카는 패 중에서 일부를 펼쳐놓고 시작하잖아요. 즉,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던져놓고 시작하지만 사실 고스톱은 패를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뭐 흔들고 치는 경우는 일부를 보여주지만, 그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레이더 시스템이라면 AIS 정보는 미리 다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로 인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오늘 꼭지를 잡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제가 화면과 함께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